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 아주 지금 이쪽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바로 뭐냐면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우리 행정사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권리금 계약서란?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로 상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미 이 내용은 올해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고 행정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그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사실 수익은 물론 중개수수료도 있지만 권리금 계약에 대한 수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는 고토부하고 그다음에 고토부 통해서 이제 외주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의 오늘 날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법 개정하겠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빡행은 행정사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회 차원에서도 대응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시끌시끌한 현재 상황이고요. 오늘은 사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넣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 당연히 행정사법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걸 다 떠나서 제가 행정사로서 일하면서 또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일도 같이 많이 하거든요. 중개법인들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저는 사업성만 중립적인 역할로 중립적인 유튜브를 찍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냥 사업으로만 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권리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행정사법의 2조에 보면은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대해서는 행정사가 하게 돼 있고, 또 사실조사의 부분들도 사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서는 그동안 이제 관습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었던 거죠. 그렇죠? 상가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받지만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관습적으로 이제 비용을 받았는데, 어쨌든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격사회가 이제 난리가 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고, 어쨌든 양쪽 다 법적인 이제 분쟁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행정사들도 그렇고 어쨌든 공인 중개사 분들도 그렇고 좀 이거를 각각의 시각이 좀 있을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그 빡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행입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테고, 저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개법인 좀 굵직굵직한 곳도 인허가도 저희가 내드리기도 했고, 많이 거래를 많이 해서 사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중개법인 대표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박준규 행정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분들은 사실 저를 행정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컨설팅 회사 대표로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이제 하신 얘기가,
박준규 행정사는 행정사라기보다도 컨설팅 회사의 자문 회사의 대표처럼 이렇게 좀 두루두루 해준다, 이렇게 뭐 좋은 평가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일이 터졌을 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권리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행정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 업무가 우리의 업무고 우리의 업무인지, 뭐 현재는 법상은 우리의 업무가 맞죠.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해왔을 때 뭐 협업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하자고요. 물론 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권리금이 이제 뭐 디테일한 내용은 뭐 권리금에 대해 형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요, 시설 권리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바닥 권리금은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영업하기에 딱 좋은 자리, 특히 상가들이 그렇겠죠. 뭐 사무실은 뭐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에서는 이제 어쨌든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쭉 시설을 해놓으면 내가 이 시설이 필요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완전 철거하고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국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데 여기가 중화요리집이었어. 그럼 바닥 권리금은 일단 깔고, 그 다음에 중화요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미 중화요리집이었는데 내가 더 할 게 있냐고요. 이미 시설물 다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인수하는 형태로 해서 감가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 시설 권리금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권리금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이미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사실 임대인하고의 문제, 뭐 임대인이 또 중국집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건물주가 따로 있다고 치고, 임차인끼리,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 구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간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이미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도 조율까지 업무를 해서, 사실 권리금 계약을 하는 시점은 거의 맨 마지막이에요. 예,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합쳐서 이제 그러니까 임대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권리 계약도 이제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권리금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작성하는 게 이제 권리금 계약서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뭐 저는 행정사 이걸 떠나서 지금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권리금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게 변호사하고 행정사밖에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은 변호사나 행정사가 와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습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다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점점 그 각각의 전문직군별로 업무 영역이 또 공고해지고, 또 일하다 보니까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공인중개사하고도 또 행정사하고도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유는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거 원래 우리 업무인데, 그리고 이거 사실 권리금 계약서 그 유튜브 저도 이제 내용하고 쭉 보고 뭐 직접 듣기도 했지만, 사실 권리금 계약서 양식 다 돌아다니고 와서 진짜 그 작성도 아니에요. 작성할 것도 거의 사실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특이한 케이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불어주는 대로 해서 행정사가 와서 쓰면 되는데 그 돈을 받아?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결국 우리가 앞단에서 다 해놓고서 그러면은 결국 행정사는 거저가자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정사 입장에서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니네 그런 공인중개사 너네 입장에서는 법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돈을 받지 말고 해. 근데 니네 받으려고 하니까 써야 되는, 그러면 우리하고 해야지. 이제 이런 이제
첨예한 내용들이 각자의 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뭐 또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서 더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빡행은 조금 열어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분명히 양쪽에서 욕은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유튜브 하는 것도 행정사분들이 저한테 여쭤봐서 내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공인중개사분들 일 많이 한다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고 중개법인 대표님들도 회장님들도 저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빡행의 행정사라는 타이틀을 떼놓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어쨌든 뭐 욕먹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열어두고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싸울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해관계에서 누가 조금 더 양보하느냐 덜 양보하느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큰 차원에서 뭐 또 과시적인 차원에서 야 이거는 우리 어떤 그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어떤 침범하거나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영역이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업무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사실 저희 민행 같은 경우에도 중개법인하고 이제 일하다 보면은 이런 계약서 작성 대행 업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느 쪽의 입장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뭐 작은 상가 이런 거는 뭐 저희 거의 그런 것 쪽은 저희가 관여 안 하고요. 중개법인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규모가 굵직굵직한 거 아니면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요거와 유사한 여러 가지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계약서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법무법인하고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 그냥 미시어로 봤을 때는 사실 상가 쪽 전담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먹거리가 하나 뺏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일단은 법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사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쉐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 있는 행정사들한테 좀 많은 행정사들이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업무를 하는 행정사들이 있느냐 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10만원, 20만원 받기도 하고 좀 물건지가 좀 큰 데는 뭐 더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뭐 그냥 10만원도 안 되게 그냥 정해서 뭐 3만원, 5만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뭐 권리금 계약에 어느 정도 권리금 비용의 몇 프로를 이렇게 받는 건데, 사실 권리금에 대한 어떤 수수료에 대한 뭐 정확한 이제 기준도 없으니까 어쨌든 번외 수익이잖아요. 번외 수익이면 행정사하고 협업해서 그 비용 받고 거기에 행정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협의하셔서 최소한 비용으로 행정사 주고 나머지 비용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절차가 좀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받는 걸 직접 받으면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유튜브로 보니까 뭐 행정사가 뭐 그 권리금 계약을 해서 금액을 받아서 다시 주고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행정사님이든 공인중개사님이든 그건 두 분이 알아서들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서로 뜯고 들어가다 보면 서로 안 걸리는 부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 자격사가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물론 가장 이제 법적인 부분의 전문직은 이제 변호사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쭉 뭐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분명히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분쟁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행정사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자료를 봤어요. 뭐 행정사가 어느 지역에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뭐 메일인지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저한테 또 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보고 이거 누구냐 물어보는데, 뭐 제가 누구라고 아는 분도 아닌데 뭐 누구라고 알 수도 없고, 뭐 내가 그분을 평가할 수도 없고, 행정사 입장에서 자기 일을 하겠다는데 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행정사들도 그 일을 할 거면 이 권리금 계약에 대한
권리금 계약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금 계약은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필드에서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사 자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 대표 회장님들이 건물 지면 상가 들어가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아예 계약해가지고 다 넣는단 말이에요. 분양시킨단 말이에요. 분양시키든 임대를 주든 어쨌든 뭐 그런 관계에서 권리금 계약이 있고 또 그 건물을 또 뭐 옮기게 되면은 또 하고 그런 걸 저는 박행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고생하는 거 맞아요. 진짜 행정사들은 뭐 소위 말해서 착수금을 받고 잔금을 받는 구조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은 착수금이 없다니까요. 아시죠? 그 뭐 임차든 뭐 매매든 전세든 계약이 돼야지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개인 사비 써가면서 자기 차 끌어다니면서,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권리금 계약서가 구성이 되고 권리금 계약이 되는 건데, 거기에 내일이니까 니네 하지 마. 이거는 맞죠? 그렇게 따지면 행정사들도, 네, 소위 말해서, 저도 포함되겠죠.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A few moments later. 그 공인중개사분 못하게 할 거면, 네, 우리가 물건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상호 간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좀 관계들을 좀 이해하고,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먹을지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업무의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좋은 방법도 되게 많아요. 뭐 이미 빡행이 운영하는 민행도 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냥 양식만 적상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저희가 사실조사해서 이 권리금 계약이 현실적인지, 왜냐하면 그 같은 임차인끼리 결국 권리금을 서로 그러니까 처음에 다 받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금이 꼭 바닥 권리금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시세 권리금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기존에 했던 사람 더 받고 싶겠죠. 근데 새로 들어오면 덜 주고 싶겠죠. 네, 그런 관계에서 사실조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서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좀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첨예한 부분이라 저도 막 딱 끊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쪼록 양 협회에서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서로 윈윈하는 쪽에서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또 공인중개사하고 행정사하고 또 막 척질 필요도 없죠.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소에 있는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이 우리 사무소에 있는 그 실장들을 공부시켜서 행정사를 만들겠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지금 행정사 시험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젊은 행정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또 공인중개사 시장도, 행정사님도 공인중개사 시장도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뭐 심지어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또 이제 법인으로 구성된 분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평균 연봉이 4천도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폐업률도 너무 높고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부동산 경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행정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 영역이 쉽지 않은 거.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게 빡행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권리금 계약권 관련돼서 참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빡행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건 빡행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